저는 투자할 때 직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의 잠재력이 반영된 게 주가라면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예측 가능한 논리는 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변수와 충격으로 간혹 그 차이가 생기면 그 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갭이 순식간에 메워져서 포착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요인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관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직관을 활용한 대표적인 투자 케이스 중에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코카콜라를 매우 좋아하고 바닥에 떨어진 코카콜라 뚜껑에 보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관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인데요. 물론 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상상을 곁들인 다음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직관이 투자로 이어진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지만 제가 5년 동안 운영했던 블로그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를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그 당시에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었냐면 제 아내가 렌즈를 사러 안경점에 방문을 했었는데 렌즈와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 좀 더 저렴한 렌즈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렌즈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고 느꼈고 좀 더 저렴한 렌즈가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23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재무제표상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대에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시가 배당률보다 배당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벌어들인 돈의 3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면 장기 투자할 가치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ER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살기 팍팍한데 렌즈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또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렌즈를 찾게 될 텐데요. 국내 브랜드로는 클라렌이라고 불리는 인터로조의 렌즈입니다. 해외에서 브랜드 판매는 없기 때문에 OEM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렴한 렌즈를 찾는 수요가 클라렌 렌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렌즈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낮아도 괜찮은 원데이 제품의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장기 렌즈의 매출 비중이 커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인터로조의 지분이 이제 매각 대상으로 나왔었는데요. 매각 실패했다고 뜨네요. 지금은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 그리고 그 이유는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매각하기 위해서 뭔가 재무제표를 손댄 것 같네요. 인터로조를 거의 뭐 본전 수준에서 팔고 나온 뒤로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했던 근거는 고장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이 떨어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24년 초에 기회가 생기면 미국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공매도 금지를 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봤었고요. 다시 인터로조를 요약하면 아내가 렌즈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그래서 투자로 이어졌지만 성과는 미비했었고 장기 투자를 했었다면 거래 정지가 되어 돈이 묶여 있게 됐다. 심하면 상장 폐지가 되어 모든 돈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쿠팡입니다.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집 현관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쿠팡과 관련된 택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매일 보게 됩니다. 출근을 하면서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말이죠. 쿠팡의 위협이 되는 건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를 이용해 본 입장에서 물건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물건을 찾고 카트에 담고 결제를 하고 다시 주차장에 가서 물건을 담고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절대 쿠팡의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자정 전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도착하는 이 로켓 배송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도착하니 더 비싼 가격을 내고서라도 사람들이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쿠팡을 본격적으로 매수한 건 23년 10월 12일인데요. 그 당시 쿠팡과 CJ는 유통 전쟁 중이었습니다. 쿠팡이 더 승률을 높게 봤었는데요. 그 이유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의 브랜드 파워가 강하지만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CJ 제일제당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쿠팡의 승리에 확신을 조금 더 가지는 게 더 적절해 보였고요. 24년 12월 8일 기준 26만 2천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CJ는 CJ CGV 다른 계열사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쿠팡과의 전쟁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4년 3월 19일 쿠팡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당분간 쿠팡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리와 테무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알리 테무를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알리 테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쿠팡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매도 이유는 쿠팡의 무료 배달비 때문이었는데요. 무료 배달로 배민과 싸우는 동안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양도세 1년 250만 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했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얼마 전 계엄령 때 쿠팡이 장중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락할 때 현금이 있었으면 아마 매수를 했었을 것입니다. 노령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편리함을 찾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제가 수도권에 와서 쿠팡의 새벽 배송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쿠팡을 매수하게 됐고, 쿠팡을 매도한 이유는 배민과 쿠팡 이츠가 경쟁을 하면서 생기는 출혈 경쟁이 당분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함과 동시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테슬라를 선택을 하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재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소카입니다. 저는 23년 12월 12일 소카를 신규 매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생활 밀착형 투자 아이디어로 쿠팡, 인모드, 소카를 매수했습니다. 크게 보면 직관의 한 범주에 속하죠. 자동차 공유는 렌트라는 이름으로 꽤 오랜 시간 산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소카의 차별점은 기존 렌트 산업의 IT를 더하여서 편리함을 더해주는데요. 보통 취업하고 2년 내에 새로 차를 사는데 저는 5년 동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벅이 대중교통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래서 소카를 정말 VIP 정도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간 한 200만 원 넘게 사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소카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비대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저는 뭔가 사람을 보고 물건을 빌리는 게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짧은 시간도 렌트가 가능한데, 이제 기존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죠. 1시간 사용하려고 렌트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빌린 장소에 꼭 차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을 할 때 다시 반납을 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되지만 너무 편리했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이용 가능합니다. 뭔가 이 부분 다른 렌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앱을 통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카존에서 어떤 차를 미리 빌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소카존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처음에는 소카존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특정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소카존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제가 이용을 하는 한 4, 5년간 체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카를 많이 이용하면서 쌓은 포인트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강원도 다양한 지역에서 렌트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가격인데요. 차를 이제 운용을 직접 해보는 입장에서 소카는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소카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렌트 산업이 편리했더라면 개인들이 차를 갖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렌트의 어떤 한계가 뚜렷하다는 또 의미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카를 자주 이용하고 소카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에 소카를 매수하게 됩니다. 소카의 23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고요.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점도 특이하네요. 우선 소카가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렌트가 아닌 IT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소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장을 가게 되면 KTX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려서 바로 렌트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두의 주차장, 그리고 일레클, 타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소카는 뭔가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추가하면 부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카존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내가 이용하고 싶은 지점에서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가져다 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고 이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쿠팡의 로켓배송처럼 파급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카 플랜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꽤 장기간에 차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인데, 제가 차를 사기 전에 소카 플랜을 활용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일까, 차를 사는 게 경제적일까 계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쏘카 플랜이 막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10년 정도 차를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차를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조금 더 가격이 경쟁력 있게 나와야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쏘카 대표가 3프로 TV에 나와서 한 내용인데요. 상장을 앞두고 대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었는데요. 근데 느낀 점은 기존 렌트카 업체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뭔가 대표조차 설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요. IPO의 어떤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24년 1월 초 기준 시총이 약 5천억 원인데 상장 당시 1.5조를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고 꿈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안 좋고요. 제가 이제 차를 사고 다시 쏘카를 돌아봤을 때는 쏘카는 비싸지 않나, 가격을 많이 낮춰야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차를 사지 않고 정말 부담없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다시 쏘카를 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24년 1월 16일 쏘카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큰 재미는 못 보고 본전에 나왔는데요. 1월 초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쏘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쏘카는 롯데렌탈과 경영권 다툼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쏘카와 쿠팡 중에서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아무래도 쿠팡을 택할 것 같고요. 매도했던 단가가 16,000원인데 현재 1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연간 상승률로 보면 미미하지만 중간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관이 투자로 이어졌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인터로조, 두 번째 쿠팡, 세 번째 쏘카입니다. 직관 투자는 생활 밀착형 투자라고도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직관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서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물건을 접할 때 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지, 상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업 가치와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29일자로 제가 블로그를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안 밝혔는데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소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더 쓸 말이 없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저까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 블로그를 읽으셨다가 혹시 우연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